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앱 새로 리뉴얼한 거 말씀드렸더니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057님, YTN 즐겨 듣는 1인으로 앱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4105님, 매일 다방면으로 감사해 잘 듣고 있습니다. 또 5242님,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으로 YTN 시사에 눈을 뜹니다. 6792님, 출퇴근길 뉴스 채널 찾다가 찾은 YTN 뉴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7516님, 새로운 앱 인증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빨리 코로나19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 매트라니 탐이 나네요. 이걸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열심히 읽어드렸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3532님,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이분 좀 기분 안 좋습니다. 1122님,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예쁘다고요? 크크크. 이거 뭡니까? 네, 그렇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7599님, 이전 애플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눈에 확 띄네요.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기원합니다. 이런 얘기 보내셨고요. 자, 그 다음에 4898님, 노영이냐, 누구냐 양다리 하다가 일편단심으로 돌아왔어요. 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고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1254님 주셨고요. 2396님, 노영이 출발새 아침과 아침 시작합니다. 7507님, 맑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노영이 지난년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이벤트 선물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한 대규모 고용 안정 패키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대책 프로그램 가운데 이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이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약 32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요.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예비비 한 3천억 원 상당이 책정을 해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는 사실 여력 있는 업체들도 이 무급 휴직을 하는 부작용을 좀 우려해서 3개월 유급 휴직 후 무급 휴직자에 들어간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왔는데,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1개월 동안만 유급 휴직한 뒤에 무급으로 전환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용이 급감이 돼서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 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 숙박, 관광, 운수, 공연 업종이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오늘부터 항공지상수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 공항버스 업종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이 대상을 모든 업종, 전 업종으로 넓힌다는 계획인데, 그만큼 지금 이 업종 상황이 이제 긴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지원 대상은 32만 명이다. 본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이러한 식의 잘못된 자산운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1조 한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던 라임 자산운용 실사를 보니까 4개 가운데 2개, 회수 가능한 금액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만 약 4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 라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3개월 안에
대금 지급을 언제 할지 그 시기를 밝혀야 하고요. 또 방법까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공모펀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의 경우 이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 평균 스타트의 20% 이내로만 제한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모펀드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 라임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이제 사모 운영에 대한 이 사정 관리 감독 기능이 부재했다라는 비판을 얻자 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한 셈입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이 사모펀드는 정말 제대로 관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1인당 3장으로 늘어나고 또 대리구매하는 것도 좀 편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일주일에 1인당 3장으로 늘어납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오브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였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구매율을 달리하는 마스크 오브제 시행한 이후에 마스크 재고량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일단 1인당 체매 구매 방안은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요.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겠지만 만에 하나 사재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 방식 1인 2장 방식으로 원위치 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오브제도 적용을 좀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생 자녀의 구매일이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이라면 앞으로는 부모님이 월요일 혹은 금요일 중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도 한꺼번에 마스크를 사실 수 있습니다. 또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쨌든 시범 운영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한번 해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그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외국인들 비중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24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의 주식 시가총액은 468조 원이었는데요. 전체 시가총액의 36.8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0일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 35.6%였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을 해서 올해 2월 24일 39.3%까지 올랐다가 이후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된 시기입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율이 하락한 건 외국인이 급격하게 국내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지난 2달 동안 무려 20조 원이 넘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도 강도는 다소 약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하루 평균 5,600원대 순 매도가 이달 들어서는 절반가량 줄어서 하루 평균 2,4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에 변성환 권한대행이 부산시정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차단을 약속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율 부산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율입니다. 네, 오거돈 시장 얘기가 뜨거운데요. 평소에 성폭력에 대해서 일벌백계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담 기구도 만들겠다 했는데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성폭력을 한 가해자로 지금 섰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후에 변성환 권한대행이 성폭력, 성희롱 전담팀을 신설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강력한 대응책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아니면 상담소에서 생각하는 만큼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되는 거는 참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침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된다면 그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전담 기구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과 실효성 있게 해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뭐 전담 기구 설치가 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되는 것 중요하다기보단 권력형 성폭력이든 한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구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되고 2차 피해 없도록 어떤 방지 대책도 해야 되고 했을 때 힘 있는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권한 대행이 말을 했는데 실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만 하루 동안에 이 피해자를 또다시 그 2차 가해 상태에 놓여지도록 방치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대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것이 맞죠. 부산시 스스로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2차 가해 차단이라고 했지만 하루의 시간 동안 뭐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뭐 댓글이든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범람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말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부산시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사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현재 그분이 어떻게 상황이 처해 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제 뭐 언론 대응을 하고 이러는 기간 동안 사실은 시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했어야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상담소에서 이런 것들을 뭐 알아보고 피해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성폭력 상담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저희도 항상 성폭력 상담소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뭐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회복에 있어서 피해자 속도와 피해자의 원함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당 사건 원인이 부산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계속 안 된다. 또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 저희도 이런 사회를 보면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뼈저리게 성찰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제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하지 않아, 그 비슷한 일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냥 그 개인의 한 남자 아니면은 그 가해자가 하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개인은 그 일을 굉장히 사소화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성폭력은 아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범죄라는 것,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를 가장 많이 피해자 측에서 이유를 찾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 범죄인데,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하는 이런 원칙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한테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해요. 부산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네, 뭐 행방이 묘연하다는 또 보도를 보았고요. 사태가 끝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체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사고소나 고소고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역시 뭐 고민 중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 상황을 밝혔을 때 오 전 시장이 가해 사실을 공증서에 담으라라는 조언, 그리고 이런 그 후속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부산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미리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일반적으로 뭐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한번 이제 본인이라고 한번 모두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이제 뭐 부산시의 수장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아니면 그게 수장이 아니라더라도 나한테 이러한 성폭력을 겪었을 때 처음엔 너무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너무 이제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한테 가해지는 이러한 이 사건만 봐도 집중이 너무 이제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해서 저게 맞는지 피해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혼자 개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혼자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놀라지 말고 우선 이런 성폭력 상담소 등 그 전문 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인을 자꾸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가짐 갖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성명서에 나와서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이거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좀 꼭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의 본질을 가장 흐리는 대목이기도 하죠. 성폭력 그 자체, 그 사건의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입장문을 이제 보도 자료에도 놨던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다 명시도 해놨었거든요. 정치권에 어떤 외압도 해도 없었다. 어떤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축축성과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멈추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뭐 가해자에 대한 2차 뭐 얘기도 있지만 또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의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제 잣대를 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집중을 피해자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도 우리나라 범죄와 똑같은 범죄로 인식을 한다면 모든 것이 피해자한테 집중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유를 찾거나 누구인지 찾거나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를 찾기보다는 피해자의 용기와 그 당연함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 또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해에 대해서 오픈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거,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사실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지율 부산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
비례대표를 만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권력형 성추행을 뿌리 뽑을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전문인을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시민당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입니다. 네, 노동자 대변인 이수진. 자, 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는데 사실 4년 전에도 비례대표 출마했었지만은 그때는 좀 실패하셨습니다. 입성하기에. 자, 국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과정 혹은 현재 지금 당선 소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고 또 지금은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또 출마 결심했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세요. 원래는 간호사셨잖아요. 네네. 간호사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생을 사는 쪽으로 인생 방향을 확 틀어버렸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교대 근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한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좀 현장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수십 년간 같은 문제들,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모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우리 후배들한테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전한다라는 게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좀 변해야 될 부분들, 특히나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 전에 전해졌는데, 구로 콜센터 감염가족 사망 소식이라든지, 또 부산 하수관 공사 현장 노동자 3명이 질식사 했던 사건 등 이런 비보가 이어졌잖아요. 네. 예, 특히 내일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프고 죽고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출마 때 그런 어떤 각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더 낮은 곳, 또 소외된 곳,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간호사 때 힘들고 어렵게 그런 겪었던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국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다. 내가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지금 여성 산별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니까 이 여성에 관련된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겪으시면서 좀 뭔가 느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 네. 직장 내 성평등이 제대로 확립이 된다라면은 아마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성별 임금 격차도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리천장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동 현장 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또 그렇다면 조직 문화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런 인식 개선, 예방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형식적인 면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노사 간의 문제, 사실 정부나 또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함께 다시는 특히나 이제 공직 사회에서 이번에 그런 어떤 낮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의 네.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가 더 필요하고 또 뭔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서 사실은 그런 성평등 피해자들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라든지 어려움들을 노출하거나 오픈했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 현장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좀 더 강력한 어떤 처벌 조항,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군요. 지금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희롱 사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사실 의료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그렇죠. 저도 여성으로서 그 노동계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가끔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대표자들이 쭉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저는 빼놓고 악수를 한다든지, 예, 그런 일들을,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 리더들은 직접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 그렇죠. 여러 영역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 좀 상당히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 리더 그룹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자격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이든 많은 그 의사결정 영역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은 또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그 발휘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 주변에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공직사회를 비롯해갖고 이런 감수성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좀 강력한 기준들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전문가들에게는 악수조차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느끼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요. 현재 이제 노동정치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최저임금 1만 원 관련해서도 오히려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공약처럼 그 예비 후보 비례대표 후보로 준비할 때 냈던 게 제가 그 공약처럼 냈던 게 5.1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5.1 플랜이요? 네. 네, 예. 그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사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은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는 퇴직급여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도 이제는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 네. 그들도 보면은 이제 노동자인데, 근데 일자리 변화가 굉장히 많이 그 4차 산업시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는 그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이분들 역시도 그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좀 그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제가 갖고 있고 또 이 계획은 사실 한국노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한 60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사실 최저 기준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하면
그런 법에 보장된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고용안정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논의해주고 동의해주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또 긍정적으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노동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역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전제 조건이 고용 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급휴직자나 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지만 고용계획서도 쓰지 못하고 사실은 방치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이제 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거기 핵심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최악의 그런 어떤 우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처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고용 유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그런 고용 유지 기업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면은 고용 총량 유지를 위해서 노사정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여러 단체들 뭐 이런 단체들과의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굉장히 지금이 코로나19라는 의료 재난 상황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기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으로 조금씩 좀 참고 서로 양복하고 극복하고 지혜가 모아져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 노동자라든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이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고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모든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셨습니다. 기본소득,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소득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노동단체들도 준비를 이제 이미 벌써 했어야 되는 거고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당한 소비도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내수도 진작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 각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이런 화두를 빠르게 던져줬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그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청년수당, 아동수당, 뭐 노인수당,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이런 것들 다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기본수당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내고 또 어떻게 재원을 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들도 함께 하면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으로
조금 전 8시 29분경에 출발하기 위해서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2시경에 있어서 8시 29분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 법원으로 향한다는 거죠. 아마 1시 반쯤 광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광주에 재판 갑니다. 저도 2시에 재판이 있는데요. 아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마주치게 되면 자세한 사항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앱 인증샷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제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층간 소음방지 매트, 만두 세트, 척추건강 폼 롤러 그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특별히 만약에 여기서 뽑히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또 특별히 5분 추첨해서 따로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거 원래 금요일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 가이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월요일에 이 코너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요, 집에서 제가 떡볶이를 하면 우리 애들이 분식집을 차려라. 네. 근데 제가 된장국을 끓이면 어머니 한식집을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여러모로 써먹으려고 하는데 네. 저는 주로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그냥 맛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냅니다. 아유, 요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 그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에 관심이 진짜 생기긴 해요. 칭찬을 해주니까. 네네. 실제 맛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조금 우리 이 박준호 작가님하고 좀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요. 좋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와 이제 함께 하다가 이번 개편 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신규 코너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이 처음에 아마 뵀던 게 그 미쉐린 가이드 네네. 건 때문에 그렇죠. 예, 잠깐 왔다가 계속 나오게 됐는데 뭐 기쁘죠. 아침부터 이렇게 변호사님 뵙고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2달 전에 저희 그 미쉐린 가이드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네. 그 혹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테러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뭐 그쪽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요? 우리 방송 안 들었나? 기분 안 좋네. 아니요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업계 사람들이 그거 들었다. 야, 그래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지 그랬냐. 근데 사실 사실 크게 세게 얘기할 것도 없었고요. 네네.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었으니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맛있는 좀 사실 먹는 거를 잘 먹어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먹는 데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한번 그 가져오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잡힌 것이 홈쿡의 건강을 담아주는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요? 네, 오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 올리브 오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보카도 오일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것도 유행이 있어 오일도? 그럼요. 식재료도 유행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영양 성분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재료라지만 네. 그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홈쿡이라 그러면은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셰프들이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셰프랑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셰프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마추어로서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제 홈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셰프들은 좀 식당에서 이렇게 멋지게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도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집에서 가정식 요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홈쿡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특히 주말에는 정말 뭘 해 먹을지 근데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먹고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잘 몰라서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또 혹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이 정말 집에서 먹는 밥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특히 더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아보카도 오일이 뭡니까? 아보카도 오일, 저희 올리브 오일은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죠. 네네, 예. 그 만드는 공정은 똑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질이 있을 거고요. 과육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씨가 있잖아요. 네. 이제 올리브를 통째로 분쇄를 해서 껍질째, 그렇죠. 씨째요? 아예 그냥 씨까지 해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분쇄를 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수분하고 이제 과육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하고 오일, 그러니까 기름 성분만 남겨서 원래 이제 상품화한 것이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아보카도를
통째로 네. 기계에서 이제 분쇄를 한 다음에 기름을 뽑아내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아보카도 농장 쪽에서 네. 외형적으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오일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팔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 그렇죠. 못생긴 애들. 저희도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보면 예쁜 것만 골라서 출하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보카도도 오일을 만들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국에서는 저희는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이제 그 소비가 좀 있다 보니까 아보카도 오일 전용으로 만드는 밭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보카도가 사실 그 건강에 매우 좋은 그런 재료다라고 얘기 듣긴 들었는데 한때 저희가 뭐 슈퍼푸드니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같이 나왔었죠. 어떤 영양소가 담겨 있길래 그럴까요? 우선은 그 100g당 16칼로리라는 영양 보충 100g당 16칼로리요? 네. 네. 그런 그 영양적인 것도 있는데 이 지방 성분 때문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섬유질도 있고 지방산도 있는데 저희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물 이 열매 중에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됐고요. 네. 지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비율이 8대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뭐 혈관에 좋다 또는 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하고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안 쌓이는 건가 보죠? 그렇죠. 혈관에 이렇게 흡착되지 않고. 네, 녹아내리면서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을 먹더라도 같은 지방을 먹더라도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런 네, 그 얘기네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 그게 있대요. 오메가 9, 오메가 9이라는 부분이 네. 과육만 섭취하는 것보다 7배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오일을 건강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계 제일 영양가 높은 식물인데 열매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이런 11종의 비타민, 칼슘, 뭐 비타민 미네랄. 11종과 미네랄 14종을 예.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엄청나네. 슈퍼푸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버터 맛이 나서 조금 느끼하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버터 맛이 난다기보다도 네. 굉장히 기름진 열매입니다. 요새는 뭐라고 할까요? 뭐 샌드위치 안에다가 네, 그럼 넣기도 많이 넣어요. 하고. 아보카도 예. 샐러드 많이 해먹고. 잘 익은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버터의 느낌은 있지만은 풀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으세요? 네, 좀 네. 뭔가 좀 특유의 식물 그 냄새가 난단 그렇죠. 말이죠. 초록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싱그러운 냄새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버터 맛보다는 버터를 네. 대체하는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버터를 대체하는. 스프레드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한테 이 아보카도가 좋다는 거예요.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면은 원래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사이에서 네. 지방을 섭취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을 좀 겁내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필수 영양소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방인데요. 네. 그 지방을 좀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아보카도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보카도는 그 열매 껍질이 원래 녹색인 게 맛있어 보이긴 한데 좀 까만 색깔로 조금 됐을 때가 좋죠.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보카도도 저희가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과가 예. 저희 철 되면 홍옥도 나오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보카도도 네.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쉽게 구하는 그 아보카도는 녹색의 상태에서 껍질을 까게 되면 떨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검은색이 도는 보라색이 도는 그래도 좀 고소한 맛이 나고 이렇군요. 상태가 익은 상태고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검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보카도를 사시려고 한다면 약간 검게 껍질이 변하면서 손으로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때 요런 거를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근데 손으로 누르면은 이제 가게 사장님이 안 좋아하시죠. 상품에 좀 자, 그래서 이제 치명적이게 눈으로 되겠네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뭐가 있냐면 검은색을 기준으로 보랏빛이 도는 검은색. 보랏빛이 가장 도는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갈색이 도는 검은색이 약간 먹을 시기가 진한 거죠. 네. 그래서 눈치 게임을 해서 좋은 거를 골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 많이 비싸죠. 수입이잖아요. 수입산이라서. 네. 우리 옛날에 바나나 먹을 때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예, 바나나 예전에 함부로 못 먹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언젠가는 아보카도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 제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시겠지만 아주 옛날에 그럼 아주 옛날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 집에
좀 높으신 분들이 선물을 사오면 바나나를 사올 때가 있어요. 네. 수입 바나나인데 그때는 정말 귀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바나나 너무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싸드니까 천덕꾸러기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보카도도 그렇게 지금은 현재 비싸지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보카도가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진 좋은 과일인데 네. 이 오일을 어떤 음식에 쓰면 됩니까? 그러면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영양적인 면도 있지만은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발연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연점이요. 네, 그러니까 요리에 썼을 때 아마 연기가 발화하는 뭐 점이다라고 하는 단어겠죠. 발연점. 그 발연점이 271도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정말 높네요. 그러니까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가 190도.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건강에 좋다고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177도라고 하는데 네. 발연점이 높다는 것은 이제 열을 가하는 요리의 활용도가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가정에서 이제 열을 가하는 요리를 하실 때 일반 콩기름보다는 아보카도 오일을 써라. 아보카도 오일을 쓰면은 그 부분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근데 거겠습니다. 콩기름도 우리가 함부로 사기가 비싸고 돈도 없는데 아보카도 오일까지 사서 써야 됩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조그만 병이 저도 너무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솔직히. 예. 2만 원 후반대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미식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당연히 저도 사실 올리브오일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가격대가 싸더라고요. 떨어져서 예. 하지만 요새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약간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아보카도 오일 얘기하면 딱 먹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 박 작가님 지금 벨기에에서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예, 유럽 9년 식문화 생활하고 왔죠. 잘 아실 텐데 거기서도 이런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까? 아마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보카도 오일이 좋기 때문에 쓴다기보다도 약간 그 시야가 좀 넓은 편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벨기에 사람이든 넬덜란드 네, 사람이든 네. 저희는 이제 아마 식용유, 튀김류 이런 제품들 그 네. 외에는 아마 카놀라유, 포도씨유 정도일 건데 그렇죠. 그쪽은 굉장히 다양한 기름들이 많죠. 뭐 호두 기름도 있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비싼 오일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사실 딱 먹고 살만 박히네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오늘은 아보카도 오일 얘기 들어봤고요. 당뇨병, 고혈압에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엄청나게 영양소가 많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 많이 비쌉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공개편 첫날입니다. 이에 맞춰서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도 새로운 단장을 했죠. 앱 인증샷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9193 쓰시는 분, 노변호사님 개편 축하해요. 그런데 제 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앱 다운을 못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요. 우리 7479 쓰시는 분, 저는요, YTN 라디오 앱 오픈 깔았고요. 항상 YTN 회원이 될 것을 평생 YTN 회원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야, 이렇게 또 보내주셨군요. 용인 수바세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즐거운夜를 찾아뵐 건데요. 이어지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에서도 앱 인증샷 이벤트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